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부로 함께 산 지 30년이 넘으면 등만 봐도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저 등을 보면 척척 알 수 있답니다. 속된 말로 너무 쉬운 거죠. 특히 우리 남편은 등이 참 솔직해요. 가끔 입으로는 거짓말을 해도 신기하게도 등은 거짓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깨가 이상하게 올라가 있거나 목과 어깨 사이가 넓어 보이면 뭔가 좋은 일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땐 그냥 두죠. 굳이 건드리지 않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남편에게 좋은 일 있는 거야? 하고 자꾸 물어봤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너무 자주 캐묻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못 참는 남편의 뒷모습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몸을 조금 굽히고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사라질 때예요. 그건 100% 무언가 저한테 들키면 큰일 날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이거든요. 더 답답한 건 그 일이 뭔지 제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바로 시누이들 때문이죠. 남편은 형제 중 첫째로 여동생이 2명 있어요. 시누들은 남편과 각각 2살, 3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보다 5살 어려요. 결혼 초부터 시누이들은 저를 자기들보다 어린 새언니라고 무시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계셔서 괜찮았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를 새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제 이름을 막 부르더라고요. 아유,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솔직히 나이로 보면 언니는 아니지. 오빠랑 헤어지면 금방 서열 정리될 텐데 굳이 언니 아가씨라고 부를 필요 있어?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 맞아. 그냥 외국처럼 이름 부르면 되지 뭐. 근데 우리 나이가 더 많으니까 말자씨는 우리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불편하면 소자 언니, 숙자 언니라고 불러도 돼. 그건 말자씨 마음대로야. 그래도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라 씨는 붙여주는 거야. 사실 뭐 사회 나가면 그냥 말자야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시누이들이 그렇게 어이없는 말을 하면서 깔깔거리며 웃는데 남편은 모른 척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늘 그렇듯이 구부정한 등을 보이며 말이죠. 속상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과 시누이들 사이를 잘 아니까 화를 내진 못했어요. 참 이상하죠. 내가 속상한 건 분명한데 이 때문에 남편이나 아이들이 불편해지는 건 정말 싫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한번 참고 마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가슴이 답답하고 야속한 마음이 밀려와도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참고 산다고 나라에서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나 아이들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이게 내 팔자지 내가 누굴 원망하겠어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남편이 저 대신 시누이들한테 그게 무슨 버릇없는 소리냐 하고 화를 냈어야 해요. 그런데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제 성질대로라면 시누이들 머리채라도 잡고 난리라도 쳤어야 했겠지만 저는 참았어요. 남편이 시누이들에게 쏟은 정성과 시간이 저 때문에 망가질까 봐서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까지 철없는 2딸을 늘 걱정하셨거든요. 그때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는 너보다 많아도 둘 다 마음속엔 미운 7살 아이가 살고 있구나. 네가 좀 너그럽게 봐주면 좋겠다.
내가 딸들이 귀해서 너무 애지중지 키웠더니 버릇을 잘못 들였구나. 시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참고 살았지만 남편에게 시누이들은 마치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숙제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두 사람 다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이 없었거든요. 시집을 갔지만 남편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고 자꾸 친정에 손을 벌리러 왔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패물도 팔고 집을 담보로 잡아가며 도와주곤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 이제 엄마 역할 그만할 거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나도 이제 내 누울 자리 하나는 찾고 살다가 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앞으로는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용돈도 필요 없어. 내가 길에서 넉마를 줍건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살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좀 그냥 놔둬라. 얼마나 시누이들이 엄마를 괴롭혔으면 다 늙은 엄마가 그렇게 절규하듯 말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에게 찾아가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달라고 했다고 해요. 아니, 그나마 어머니 갖고 계신 게 그 집 하나인데 그 집 팔면 어머니는 어쩌라고. 우리가 모시라고. 같이 살라고. 뭐? 아니, 모실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그걸 왜 지네들이 결정해? 아주 판사 나셨어. 진짜 꼴값이야. 아니, 당신은 그 말을 그냥 듣고 있었어요? 나보고 대체 어디까지 참으라는 거야? 그래서 말 안 했잖아. 어차피 벌어지지도 않을 일인데 당신 알아봐야 손만 뒤집어지지. 됐어, 다 끝났어. 어머니 집 안 파시고 그거 모기지로 넣어서 그 돈으로 그냥 끝까지 사실 거래. 그 집 탐내고 있는 당신 동생들이 가만히 있는데? 말 안 하신대. 그냥 내가 생활비 주는 걸로 말하기로 했어. 아이고, 그 승냥이 같은 것들이 잘도 믿겠다. 이것저것 뒤져보고 다 알아내지. 그걸 그냥 모르고 넘어가겠냐? 결국 속이 터지는 건 저뿐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모른 척하고 넘긴 일도 많았습니다. 툭하면 시누이들이 남편에게 내일 카드값 나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이걸 못 갚으면 이혼당한다며 돈을 뜯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가져간 돈이 몇 천만 원이나 됐죠. 그런데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니 남편도 저 몰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모른 척한 건 딱 하나,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장남으로서 책임이 무거운데 동생들이 그렇게 빨대처럼 빨아대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제 성질 같았으면 다 까발리고 인연 끊어라고 하고 싶었지만 남편 입장 생각하니 안쓰러워서 그냥 참았죠. 솔직히 시누이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다면 제가 왜 기꺼이 안 도와줬겠어요. 저도 사람이고 맏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는 제 역할에 대해 마음먹은 게 있었을 텐데요. 만약 시누이들이 정말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았다면 제가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필요한 생필품이라도 사서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은 진짜로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맨날 외식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겠어요. 그것도 다녀와서는 자랑까지 하고 싶어서 쓸데없는 냉장고 자석이나 열쇠고리 같은 걸 생색내며 주고 가요. 그럴 때마다 제 속은 또 뒤집히죠. 불과 한 달 전에 자기 오빠한테 전화해서 애 등록금이 모자라다 카드값을 못 갚겠다며 울던 사람들이잖아요. 한 달 전에 등록금 낼 돈은 없고 한 달 뒤에 여행 갈 돈은 있는 게 말이 돼요. 물론 제가 못 참는 부분도 있었어요. 바로 우리 아이들을 건드릴 때였죠. 고모라는 사람들이 저랑 남편을 무시하면서 조카들을 존중하겠어요.
어른인 척하면서 충고를 가장한 비아냥을 하는데 그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요즘은 인물도 재능이라던데 어떡하니 우리 조카들은? 지 엄마 닮아서 재능 하나 없어서 노력하고 살아야겠네. 뭐 집안 자체가 재능 제로인데 어쩌겠어요. 그나마 저한테 노력 유전자라도 있어서 다행 아니겠어요? 뭐? 집안이 재능 제로?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는 거야? 아, 뚫린 입으로 아무 말이나 내뱉길래 우리 사이에 그냥 허물없이 할 말 다 하는 건 줄 알았죠. 미쳤나 봐, 진짜. 애들이 뭘 보고 적어도 엄마처럼 당하지는 말아야지 하는 건 배우겠죠. 참고 가만히 있던 제가 한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니까 시누이들도 꽤 놀랐던 것 같아요. 둘 다 어리둥절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 아이들에겐 별말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커서 성인이 되자 슬슬 다시 선을 넘기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나를 잡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애들한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고무자리 내놓을 각오하고 하세요. 나랑 남편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도 애들 이야기는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시누이들은 입을 삐죽이며 조금 화난 표정을 짓긴 했지만 원래 목소리 크고 헛짓 많이 하는 사람들도 눈치는 있잖아요. 제가 진짜로 그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얌전히 입을 다물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시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씩 하는 걸 막은 데에는 좀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참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를 닮아 못생겼어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못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 별명이 진흙 도깨비였을 정도예요. 도깨비도 무섭게 생긴 도깨비면 나을 텐데 진흙 도깨비는 정말 못생긴 도깨비거든요. 그 별명 때문에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참 우울했어요. 얼굴이 못생겼으니 공부라도 잘해야 한다. 성격이라도 좋아야 한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죠. 우리 때는 부모님이 요즘처럼 아이들의 자존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밥 잘 먹이고 학교 잘 보내면 부모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마음의 상처 같은 건 해결하지 못하고 자랐죠. 아마 그래서 지금 남편과 결혼했을 거예요. 제가 못생겨서 저거 시집이나 갈 수 있겠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왔을 때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거든요. 남편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여동생들이 버릇없기로 소문났고 아버지는 자주 아프셨고 어머니는 돈을 벌지 못해서 남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도 장가는 다간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결국 박색이라 시집은 다간 여자와 집안이 개판이라 장가는 다간 놈이 만난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비슷한 처지라서 이야기나 나눴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넌 참 눈이 맑아. 예뻐. 그때 부모님한테도 못 들어본 예쁘다는 말에 저는 그냥 마음이 확 넘어가 버렸어요. 아마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하는가 봐요. 칭찬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 칭찬하는 놈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제 팔자를 꼰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은 왜 둘이 결혼하지 하며 의아해했지만 저희는 결혼했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사실 아들을 낳고 혼자 많이 울었어요. 산후조리할 때 눈이 나빠질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꼭 닮았더라고요. 납작하고 넓은 코, 단추구멍만하게 작은 눈, 하다못해 찌그러진 귀까지 저를 꼭 닮았더라고요. 게다가 입은 왜 그렇게 큰지 처음 아기를 보러 온 시누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이 입 좀 봐. 황소개구리가 따로 없네. 세상에, 어쩜 닮아도
지 엄마 못난 것만 쏙쏙 빼서 닮았대. 아이고, 효자는 효자네. 어디 가서 엄마 잊어버리지는 않겠어. 그 말이 얼마나 가시가 되어 가슴에 박히던지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사내 놈 얼굴 반반해봐야 여자나 후리고 다니지. 남자는 좀 못생겼어도 능력 있고 키 훤칠하면 남자다운 얼굴이라고 해주더라. 그래, 키만 좀 커라. 능력은 네가 알아서 키워야겠지만 키는 좀 컸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들은 정말 제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키가 좀 작아요. 솔직히 저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필 남편 키를 닮았네요. 그래서 못생기고 키 작은 남자가 된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나중에는 취업도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매불만 기다리는 연애 소식은 도통 들려주질 않더라고요. 대학 때 소개팅을 몇 번 한다는 얘긴 들었지만 그 이후로 잘 됐다는 소식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군대 갈 때도 여자친구는커녕 여자의 여자도 없는 상태였고요. 심지어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2년 동안 외국에 다녀왔어요. 그때 저는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외국인 며느리가 와도 난 환영할 거야. 난 멋진 시어머니가 될 거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외국에서도 여자를 만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안 통하는 얼굴은 외국에서도 안 되는 건지 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혹시 나 닮아서 이 아이도 평생 혼자인 거 아닐까 싶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찬물 한 바가지 들이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할 것 같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저 기절할 뻔했잖아요. 그때 아들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요즘 32이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빠른 편이잖아요. 이 녀석 정말 한 방이 있구나 하고 제 마음도 새색시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게다가 인사 온 며느리가 얼마나 예쁜지 제가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처음 본 순간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신봤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 아, 아니다. 심성이 아주 고운 게 보인다고. 아유, 세상에, 넌 아주 안팎이다 피단결처럼 예쁜 사람이구나. 어머, 어머니 칭찬이 너무 세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며느리는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예뻤습니다. 저는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자랑스러웠죠. 게다가 아들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니 능력도 있고 학교도 아들과 같은 곳을 나왔더라고요. 한마디로 예쁘고 똑똑한 정말 자랑할 만한 며느리를 얻게 된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이 며느리가 제 지난 인생의 보상처럼 느껴졌어요. 두 신우에게 각각 아들이 있는데 이 조카들과 제 아들을 비교하며 제 속을 엄청 긁었거든요. 솔직히 두 조카가 제 아들보다 나은 건 인물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저를 그렇게 속상하게 했죠. 아마 그거라도 해야 두 시누이의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제 아들보다 나은 건 딱 외모 하나였으니까요. 특히 큰 시누이의 아들은 아주 학교 다닐 때부터 개차반으로 유명했습니다. 물론 얼굴은 정말 잘생겼어요. 큰 시누이 남편은 뺀질뺀질한 제비처럼 생겼는데 제 아빠를 꼭 닮았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길거리에서 몇 번이나 연예인 해보라는 명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건 끼가 있어야 하잖아요. 껄렁거리기만 하고 제대로 하는 건 없으니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나이만 먹었죠. 얼굴은 잘생겼으니 여자들은 좀 꼬였는지 결혼은 제 아들보다 먼저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큰일이 벌어졌죠.
큰 신우도 창피한 건 아는지 쉬쉬하기는 하는데 조카놈이 자기 아내 친구와 바람이 났대요. 우리 때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며 참고 살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카가 울며불며 빌었는데도 조카 며느리는 아주 단호하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조카의 바람난 상대 자기 친구에게도 얄짤없이 상간녀 소송을 하고 시집 올 때 가져온 재산도 칼같이 받아갔대요. 결국 큰 조카는 바람 한 번 피운 대가로 가정 파탄이 났죠. 둘째 시누이네 집도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첫째 시누이네 조카가 여자 때문에 망했다면 둘째 시누이네 조카는 여자 덕분에 살고 있거든요. 정말 캥거루처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쩌다 결혼은 잘했어요. 둘째 시누이 입장에서는 생활력이 강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잘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 월드 시작이기도 하죠. 돈 버는 사람은 조카 며느리 하나뿐이라서 둘째 시누이 가족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제가 볼 때는 첫째 시누네 상황이나 둘째 시누네 상황이나 개찐 도찐이거든요. 그런데도 둘이 서로 네가 더 잡혀 산다, 네가 더 궁성맞게 산다 하면서 티격태격하다가 마지막에는 꼭 제 아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아유, 어쨌거나 인물이 되니 여자들이 들러붙는 거 아니겠어? 요즘 세상에 이혼 한 번 한 게 뭐 큰 의미인가? 오히려 얼굴 못생겨서 겨우 결혼 한 번 하고 평생 매여 사는 게 더 불쌍하지 뭐. 그니까 요즘에 마누라 돋보는 것도 능력이라던데 난 우리 아들 그 능력이 있다고 봐.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상하긴 해도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하고 참았어요. 그런데 저랑 성격이 좀 다른 제 딸은 다르게 반응하더라고요. 딸은 항상 오빠가 비록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어도 사람 좋고 능력 있는 걸 자랑스러워 했거든요. 그래서 고모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싫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두 시누이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떠들고 있을 때 딸이 갑자기 불쑥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의 잘못은 아니지만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바람 대차게 펴서 이혼당한 남자를 미쳤다고 누가 덥석 물어요? 얼굴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큰오빠도 예전 같지 않던데요? 아주 호라비 궁상이 줄줄. 큰고모,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나 봐요. 큰오빠 완전 중늙은이 돼서 구질구질 하던데. 고슴도치 엄마라 여전히 예뻐 보이시는 건가? 뭐라고? 예, 넌 말을 뭐 그렇게 하니? 에이, 듣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은 고모, 캥거루 입양 보냈다고 안심하지 마요. 요즘은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가구도 반품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세상이에요. 언니가 아직 젊어서 참고 있는 거지. 오빠도 정신 안 차리면 바로 폐기 처분될걸요? 언니 보니까 슬슬 인내심 바닥치는 것 같던데. 어머, 어머, 얘 좀 봐. 너 어떻게 오빠들한테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악담을 하니? 그래도 가족인데. 아, 안 되는 거였어요? 에이, 난 또 고모들이 우리 오빠 못 잡아먹어서 안달안달 아주 득득 긁어내리길래 해도 되는 줄 알았죠. 세상에, 시누이들이 벙찐 얼굴을 보니 얼마나 통쾌하던지. 제가 그날 집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딸한테 용돈을 다 줬어요. 예, 어디 호텔 같은 데 가면 짐 들어주고도 팁 받는다더라. 아유, 네가 한마디 해준 덕분에 내 마음에 돌덩이 같은 게 없어질 정도로 시원한데 내가 너 돈 10만 원 못 주겠냐? 받아 받아. 딸이 한마디 훅 질러서 그랬을까요? 한동안 시누이들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시누이들도 양심이 있으면 이제는 입을 다물 때가 됐겠지 싶어서 저도 신경을 끊었어요. 하지만 가족이다 보니 완전히 연을 끊을 순 없었죠. 그 전까지는 남편에게 돈 좀 달라고 하던 게 연결고리였는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이유가 됐어요.
몇 년 전 시누이 둘이 시어머니가 사는 집을 노리다가 시어머니가 엄마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시누이 둘 다 삐져서 엄마를 보러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게 그렇더이다. 저도 시어머니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어머니는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겠죠. 같은 말을 해도 남이 하면 조언처럼 들리는데 시어머니가 하면 괜히 마음 상하는 게 며느리 입장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아들이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는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들이 못생겼다고 한탄하시는 말이었어요. 지금 제가 나이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걱정돼서 하신 말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손주가 못생기고 키도 작아서 장가를 못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셨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참 미웠어요. 속으로 노망나서 헛소리 하시는구나 하고 욕도 많이 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들으셨는지 갑자기 한약을 한 재 지어오셔서 아들에게 먹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피부도 좋아지고 키 크는 한약이란다. 내가 큰맘 먹고 지어왔어. 원래 인물의 반은 피부로 먹고 들어간다고 했어. 얼굴이 못생겼음 피부라도 좋아야 여자들이 호감을 느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꼭 먹여라. 솔직히 시어머니가 고마운 마음으로 해주신 거긴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한약이 100만 원이나 했더라고요. 먹였으면 아마 몸에 어디엔가 좋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 그 한약을 냉장고 깊숙이 처박아 놨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한약 잘 먹고 있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 눈치 빠른 아들이 알아서 대답해줘서 다행이었죠. 어이구, 그놈의 한약은 먹지도 않았는데 이후에 아들이 장가를 잘 가니 시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거 다 그때 내가 한약 지어다 먹여서 그렇다. 봐봐, 지금도 피부는 지 사촌들 중에서 제일 낫잖니.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우리 아들 피부가 좋아진 건 시어머니 한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돈 들여서 피부과 다닌 덕분입니다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굳이 말해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참고 넘어갔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참 애증과 번민을 넘나드는 것이더라고요. 미운 마음도 있지만 또 자식 셋 중 누구한테도 보호받지 못하는 걸 보면 또 짠했습니다. 이게 미운정이라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은 가족간 우애가 아주 돈독한 편이에요. 일단 제일 큰 오빠가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유도를 했고 대학도 운동으로 갔어요. 거기서 새언니를 만났는데 새언니는 운동하는 남자를 싫어하고 머리 좋은 남자를 좋아했나 봐요. 오빠는 국가대표가 될 정도로 유망했는데 새언니를 위해 하루아침에 유도를 그만두더니 경제학과로 편입해서 3년 뒤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정말 독한 사람이죠. 편입하고 밤새 공부하며 연애는 또 언제 했는지 학교 졸업하고 몇 년 뒤에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오빠는 책임감도 강해서 친정은 오빠를 중심으로 잘 돌아가요. 본인이 책임질 거 책임지고 분담시킬 거 분담시키면서 이끌어 나가니 다들 잘 따르죠. 덕분에 부모님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명절 때 자식들과 손주들 재롱을 보셨고 생신 때도 꼬박꼬박 축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할 제 남편은 너무 물렁해요. 두 동생한테 치이고 또 치여서 조만간 달아 없어질 것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두 시누이가 효도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집은 힘줄처럼 즐기고 쓸모는 돼지 비계만큼이나 없어서
시어머니 집이나 탐내는 위인들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저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부인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자식들이 착착 앞에 모여서 다 자기 손 안에 있으니 얼마나 좋으셨을까. 왜요? 어머님은 자식이 셋이나 있으시잖아요. 반푼이도 안 되는 것들 셋 모아봐야 하나 몫이나 한다니? 다 쓸데없다. 솔직히 네가 제일 내 자식 같다. 사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쿵하면서도 아팠어요. 이분이 얼마나 기댈 곳이 없으면 남처럼 대하던 나한테 가장 자식 같다고 할까 싶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묻어두고 가야 할 것도 생기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미우면서도 품에 안게 된다는 말이 뭔지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말을 밉게 툭툭 하시고 못난 두 딸이나 제 남편에게 슬쩍 책임을 넘길 때는 미웠죠. 그런데 또 노인네가 어깨도 한 줌 작아진 채 푹 고개 숙이고 있으면 그게 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두 시누이가 발길을 끄는 그때부터 저는 티내지 않고 슬그머니 시어머니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반찬도 자주 해다 드리고 집에 건강식품이 들어오면 그것도 드렸어요. 남편도 처음엔 몰랐죠. 아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슬쩍 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시어머니를 챙긴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그 무뚝뚝한 남편이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라고요. 당신이 참 사람이 넓어. 고마워. 에휴, 저도 참 속이 없는 사람 같아요. 십수년 동안 쌓인 서운한 마음이 태산 같은데 남편이 손길 한번 내미니 또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2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챙기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몰라 멍하게 바라보시기도 하고 갑자기 버럭 화를 내기도 하셨죠.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아, 이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치매였습니다. 다행히 초기 인지장애 수준이었고 가끔 화를 내거나 누군가 자기 물건을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증상이 나올락말락하는 정도였어요. 저는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많이 놀라 뭐라고 말을 못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곧 이른이야. 손주가 곧 돌인데 어떻게 시어머니 치매 수발까지 들어? 어머님 요양병원 보내고 지금 사시는 집으로 병원비하고 그러자. 저도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데서 터졌습니다. 아니, 2년 동안 자기 엄마를 보러 오지도 않던 시누이 둘이 시어머니를 병원에 보낸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달려온 거예요. 아니, 아픈 부모를 병원에 버리려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쩌나.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모시면 될 걸 자기네 귀찮다고 맵다 병원에 보내는 게 그게 어디 자식이야? 아니, 오빠는 남자니까 무심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 언니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로서의 특권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이러기에요? 와, 사람이 기가 막히면 자연스레 입이 떡 벌어지고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게 맞더라고요. 말문이 막힌다는 말이 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체 이 둘이 갑자기 왜 이러지 싶었는데 그 뒤에 이어진 말을 듣고 나서야 시누이들이 무슨 속셈인지 알겠더라고요. 정요양원 보낼 거면 오빠 내가 80%, 우리가 각각 10%씩 병원비 낼게요. 사실 장남이 다 하는 게 맞지. 우리가 그래도 경우 있는 사람들이라 동참하는 건 줄만 알아요. 그래, 비용 그렇게 하고 대신 엄마 집 한 돈은 우리 둘이 나누는 게 맞고. 오빠는 돈 많이 벌잖아. 엄마가 안 그래도
집 팔면 우리 둘 나눠준다고 했다고. 처음 기가 막혔던 말문이 열통이 터지니 확 또 열리더라고요. 제가 진짜 거의 처음으로 두 신우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지난 2년간 엄마 찾아가 보기나 했어요? 그리고 뭐? 각각 10%씩 돈을 내? 그것도 어머니 집 한 돈은 둘이 나눠 갖고 거기서 조금 떼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린 판푸너치도 없으니까 둘 다 섞어줘요. 어머니 집 팔고 그 돈 은행에 넣고 거기서 병원비 자동이체 시킬 거니까 통장, 도장, 어머니 신분증 다 내가 관리할 거예요. 둘이서 뭐라도 꾸미면 내가 사기로 싹 다 고소해버릴 거니까 인생 말년에 콩밥 먹기 싫으면 잠자코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돈 1,000원이라도 남으면 자식 셋이 아주 똑같이 333원씩 나눠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두 신우는 마치 도깨비한테 홀린 것처럼 멍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어리 빠진 듯 저를 멍하게 보더라고요. 나중에 거울을 보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에 핏발까지 서 있었어요. 결국 두 신우는 그날 아무 말도 않고 돌아갔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저대로 포기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계신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동안 병원비를 빼고 나니 집 한 돈에서 한 7천만 원 좀 안 되게 유산이 남았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그 돈을 두고 시누이들이 마치 세계 3차 대전을 벌이듯 싸우더라고요. 정말 낯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싸우면서도 제 남편 목 유산은 없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딱 맞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한테도 너무 부끄럽고 한 살 넘은 손주가 이 기억을 가질까봐 저는 며느리와 손주를 첫날에 바로 집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장례를 치르고 두 신우가 저희 집으로 날 잡아 쳐들어오겠노라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목석 같던 남편도 그때만큼은 화가 잔뜩 나서 동생들을 혼내준다고 벼르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문제들이 몰려오는 걸까요? 마치 심란한 일이 선물 세트처럼 한 번에 찾아왔습니다. 제 친구 중에 말을 참 안 가리고 막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오죽하면 학창시절 별명이 진돗개 1호였죠. 걔가 입만 열면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도 40년 친구라고 시어머니 장례식에 제일 먼저 와서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덕분에 아사리판 같은 상황을 그 친구가 다 보게 됐죠. 그 친구한테 들킨 이상 어디에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희 집 장례식 완전 아침 드라마 저리 가라더라. 내가 진짜 며칠 동안 생각하면서 웃었어. 그래, 웃기기라도 해서 다행이다. 아휴, 가슴 답답해. 그리고 너 아들 말이야. 시어머니 막내 동생? 그분이랑 빼닮았더라. 누굴 닮아서 그렇게 감자죽처럼 생겼나 궁금했는데 이번에 그 궁금증이 풀렸어. 예, 너는 사람한테 감자죽이 뭐니? 감자죽이. 어이구, 감자 삭기 농심이라고 안 한 게 어디야? 너도 알잖아. 네 아들 박색인 거. 그런데 며느리는 어쩜 그렇게 예뻐? 손주도 그냥 외탕만 한 모양이더라고. 애가 아주 귀공자야. 엄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너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니 뭐, 너 심란할 것 같아서 힘내라고. 손주라도 잘생겨서 다행이라는 말도 해주려고. 아이고, 그래 고맙다 고마워. 나도 요즘 손주 보는 맛에 산다. 예, 나 나가봐야 해서 끊을게.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 전화 한 통이 또 제 속을 다 뒤집었습니다.
장례식 때 두 시누이도 스트레스였지만 진짜 오는 사람마다 하는 이 말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어머, 애기가 아주 엄마를 빼다 박았네. 너무 잘생겼다. 그때마다 괜히 아들 눈치를 보게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못생기게 낳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냥 모른 척 넘어갔죠. 그런데 이 착한 놈이 글쎄 고모들이 유산 때문에 다녀온다는 말을 듣더니 자기도 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미안한 마음에 당분간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그건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들까지 저희 집에 와서 마치 무슨 회담하듯 다 모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조용히 얘기했죠. 하지만 뭐 그런 분위기가 오래 갈 리가 없잖아요. 얼마 안 가서 고성에 오가고 두 시누이가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들의 남편들, 즉 시매부들도 서로 공격하며 싸우기 시작했죠. 이건 완전 개싸움이 따로 없었어요. 저랑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식탁 의자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리고 싸움 소리가 딱 멈췄어요. 놀라 바라보니 아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타구니를 손으로 가린 채 몹시 괴로워하며 쓰러져 있었죠. 두 시매부는 슬그머니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와 골프 퍼터를 내리더라고요. 아들이 싸우는 두 고모부를 말리다가 사타구니를 맞은 거였어요. 지금 둘이 골프채 들고 우리 애를 친 거야? 아이, 그게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여기 뛰어들어? 멀리서 말리던가. 야, 이 미친 것들이 진짜 지금 돈 2, 3천 더 가져가겠다고 이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내 아들 잘못되면 그 10배, 20배 물어내게 할 거야.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조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왜 뛰어들어? 너희 내가 싹 다 데려다가 치도곤을 치는 한이 있어도 가만 안 둬. 순간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저도 흥분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쿠션이며 뭐며 다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죠. 남편이 그나마 정상적인 사고를 해서 딸에게도 전화를 하고 119도 불렀습니다. 시누이들이 얼레벌레 병원에 따라오려 하길래 둘 다 머리채를 잡아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당분간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렇게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얼굴도 못나게 낳아준 엄마가 아들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중요한 부위가 퉁퉁 부어 바지 속에 뭔가 집어넣은 것처럼 보였어요. 둘째 손주도 계획하고 있던 차라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애타게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간절히 부탁했죠. 저기요 선생님, 우리 애가 둘째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일단 지금 너무 부어 있어서 제대로 검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좀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 우리 아들 차 좀 더 못 보면 아주 내 아들 저렇게 만든 것들 싹 다 머리 껍데기 벗길 거예요.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주세요. 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붓기 가라앉으면 한번 검사들 해봅시다. 저는 의사 말을 들으며 속으로 아주 칼을 갈았습니다.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아주 제대로 망나니 칼을 뽑아들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난감한 얼굴의 의사에게서 들은 말은 정말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칼을 빼기는 빼야 할 것 같은데 그 대상이 시댁 인간들이 아니겠더라고요. 네? 뭐가 없어요? 저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또 했습니다. 아들은 무정자증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왜 묵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간혹 아이가 생기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제 손주가 그런 기적을 뚫고 나온 아이가 아닐까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까지 해본 결과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으며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아빠를 닮지 않은 아이, 유난히 예쁜 며느리. 그 모든 것이 다 악몽처럼 뭉쳐 저를 퍽퍽 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걸 대체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아들이 충격받을까봐 의사에게는 아들에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고 딸에게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딸도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게 있더라고요. 아니,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네. 아니, 얘 이거를 어떡하니? 엄마, 그래도 오빠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새언니 안 그러면 계속 바람 피우면서 둘째까지 떡하니 낳고 오빠한테 책임지라고 할 건데. 원래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고 애 둘보다는 하나가 나아. 오빠 계속 살게 할 건 아니지? 딸 말을 듣고 나니 숨기는 게 능사는 아니겠더라고요. 하지만 평생 외모 때문에 상처받았다가 예쁜 아이와 아내 때문에 그나마 기펴고 사는 아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 저를 다그치듯 정신 차리게 한 건 딸이었죠. 엄마, 나 사실은 새언니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 엄마는 예쁘고 늘씬한 새언니가 오빠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서 뭐가 안 보였겠지만 난 다르다고. 신우의 눈으로 봤을 때 새언니 절대 좋은 여자 아니야. 뺀질거리면서 자기 남편 등골 빼먹을 여자지. 그래도 뭐 다들 좋다 좋다 하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자. 애 하나도 제 새끼 아닌 거 애명글명 키운 거 속 터지는데 둘씩 그랬다가 나중에 알아봐. 어휴, 두 배로 열받지. 결국 저는 의사와 논의해서 아들이 태어날 때쯤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검사 결과가 잘못될 확률만 딱 물어보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딸에게 당분간 며느리한테는 아무 티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영악한 것이 어떤 변명을 준비할지 모르니 일단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딸이 자기가 알아서 알아볼 테니 저와 아들은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매일 같은 집에서 며느리와 아이를 볼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포커페이스 안 되는 거 알죠? 얼굴 보면 폭발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당분간 입원 더 해야 한다고 하고 이참에 너 간수치 높은 것도 아예 잡는다고. 그래, 평창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몸 관리한다고 하자. 엄마랑 아빠랑 한 번씩 가서 디톡스하고 오는 거기? 그래, 거기는 핸드폰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되니 네 마누라랑 애는 1시간도 못 버틸 거 아니니. 온다는 소리 안 하겠지. 그러게, 그렇게 해야겠다. 저는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며느리에게는 아들이 요양병원으로 들어갔다고 말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웬 요양병원이냐며 깜짝 놀라던 며느리가 제 얘기를 듣고는 수긍하더라고요. 아, 거기가 말만 요양병원이지 사실은 뭐랄까 힐링하우스 비슷한 곳입니다. 삼시세끼 밥 주고 몸에 있는 독소 빼는 프로그램 참여하고 산길 걷고 하늘 보면서 쉬다 오는 센터 같은 곳이에요. 저랑 남편은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일주일쯤 있다가 오는데 거기가 워낙 산속에 있어 단절된 곳이거든요. 통신도 잘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돼서 젊은 사람들은 진짜 엄청 답답해합니다. 허구한 날 SNS에 빠져있는 며느리가 거길 올 리가 없으니 핑계로 아주 적당했죠.
제 집으로 온 아들은 넋이 반쯤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거짓말로가 아니라 진짜 그 힐링센터, 요양병원에 보냈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 열흘 정도 아들이 집에 머무는 동안 딸은 여기저기를 다니며 자초지종을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바람난 게 차라리 낫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우선 새언니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없어. 나도 뭔가 바람난 줄 알고 사람도 붙이고 여튼 알아봤거든? 근데 너무 깨끗해. 만나는 사람도 없고 따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고 딱 하나 이상한 건 새언니가 답은 안 하는데 주기적으로 누군가가 질척이는 문자가 와.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파봤지. 그러면서 딸은 사진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농구공을 들고 포즈를 취한 한 남자의 사진이었는데 저와 아들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가 그대로 큰다면 딱 이 모습이겠구나 싶은 사람이 사진에 있었거든요. 아니, 이 사진을 보는데 뭐 유전자 검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겠다 싶더라고. 우리 조상들 참 똑똑해. 어떻게 시도둑질은 못한다는 명언을 남기신 건지. 딸이 전해준 자초지종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며느리가 고등학교 때 잠시 사귀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풋풋한 첫사랑이었던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아마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외국 여자와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집에서 너무 펄펄 뛰고 반대를 해서 아마 이뤄지지 않았던가 봐요. 사랑에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무와도 결혼 않겠다 결심을 한 거죠. 왜 가끔 뒤늦은 사춘기 와서 반항하는 애들 있잖아요. 딱 그 꼴이었던 셈입니다. 나이가 차도 결혼도 않는 아들 때문에 그 집 부모 뒷목 잡는 걸 노린 거였어요. 저 같아도 사지멀쩡 유학파 출신에 직업도 좋고 얼굴 잘생긴 아들이 그러고 있으면 속이 뒤집혔을 겁니다. 여튼 그렇게 한량처럼 지내다 며느리를 다시 우연히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풋풋한 첫사랑 느낌에 소위 썸 좀 타다가 며느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니고 가정 꾸릴 것도 아니면 아이만이라도 낳게 해달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 남자가 아마 펄펄 뛰었나 봐. 자기가 생물학적인 아빠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냐고. 그런데 새언니 알지? 집요한 거. 남편 인물복 없다는 얘기 듣는 것도 싫은데 자식도 닮은 거 낳았다는 얘기는 죽기보다 듣기 싫다고. 이것도 우정이라고 빌었던 모양이더라고. 언니 배란을 맞춰서 2번인가 3번인가 자고 임신 후에는 안 만났대. 그런데 얼마 전에 언니가 먼저 연락했더라고. 자기 둘째 갖고 싶은데 협조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때부터 이 남자가 엄청 질척거리기 시작하던데. 봐봐. 딸은 흥신소에서 받아온 문자 내역과 통화 내역을 보여주고 들려줬습니다. 세상에 그 남자 진짜 애절하더라고요. 아들도 너무 기가 막힌지 마치 남의 일 무슨 아침 드라마 보는 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나 이렇게 고스트 파파로 남는 거 못하겠어. 너 이혼해. 둘째 갖게 해줄게. 대신 내가 진짜 아빠로 옆에 서게 해줘. 몰랐는데 나 닮은 아이 보니까 나 그 애밖에 생각이 안 나. 제발, 어? 그런데 며느리도 참 매정하더라고요. 남자가 그렇게 애절하게 매달리니 우리 사이는 비즈니스였다며 딱 끊어버리대요. 어휴, 바람핀 게 아니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독하고 못된 것이라고 뺨이라도 올려 붙여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엄마, 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 이건 헤어져야지. 어떻게 사니? 이혼할게요. 죄송해요. 너 앞으로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마. 그리고 고모들이 너 무시하면 네 동생처럼 그냥 확 다 들이받아. 네 일 우리가 말도 안 하긴 할 거지만
혹 알게 되더라도 네 고모들 입도 뻥긋 못하게 내가 밟아놓을 거니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대해 누군가에 대해 이렇게까지 전투력이 있는 사람인 줄 그전에는 미처 몰랐거든요. 저 강하더라고요. 뭐랄까 분노와 격동하는 감정이 마치 활화산처럼 폭발하면서 그게 거대한 에너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그날 저는 바로 이삿짐 센터를 불러 아들 집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당황하고 놀란 얼굴로 저를 맞이했고 저는 말없이 아들 짐을 챙겨 넣기 시작했죠. 아니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네 어머니기는 하니? 그렇지. 내 아들이랑 결혼했으니까 내가 네 어머니기는 하겠구나. 지금 애 놀란 거 안 보이세요? 간만에 할머니 보고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으시고 이게 대체. 예, 네가 내 며느리인 건 맞는데 제가 내 손주는 아니잖니. 내 아들 피가 요만큼도 안 섞였는데 제가 어떻게 내 손주야? 제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변명도 생각이 안 나나 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장승처럼 서 있는데 그게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요. 그리고 그때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혼자 짐 정리해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보내는 건 마음에 걸렸는지 따라왔더라고요. 제 말에 얼어붙었던 며느리는 자기 남편인 제 아들을 보고 다시 깨어난 듯 뭔가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제 아들의 한마디에 딱 막히고 말았죠. 못생긴 남편 유전자 싫었으면 왜 나랑 결혼했냐? 그놈이 너 애타게 찾더라. 가서 그놈이랑 살아. 저는 사실 이 모든 사실을 밝히면 며느리가 쿨하게 떠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모로 봐도 그 남자가 제 아들보다 객관적으로 나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빌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 싶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 아들은 남은 짐을 싹 정리해서 나오고 집도 부동산에 내놨어요. 며느리한테는 일주일 안에 집 비우라고 통보했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딸을 통해 왜 며느리가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집 형제자매가 사남매인데 다들 그 멀끔한 장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깐깐한 어머니의 재혼한 셋시아버지까지 아주 환장한 슈월드가 펼쳐져 있었고요. 게다가 그 남자 얼굴만 반반하지 돈 버는 재주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나이 40 넘어서까지 여전히 계약직, 일용직 반복하고 있다니 지금 누리는 삶을 누리기는 글러먹은 거죠. 그리고 제 아들이 물러 보이고 순해 터진 것 같아도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아닌 아이거든요. 혼인 파탄의 사유도 죄다 며느리에게 물고 야무지게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친부가 아니니 양육비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잘생긴 자식 한번 키워보겠다고 헛짓거리 하다가 거의 알거지로 이혼을 당했어요. 애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두 시누이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혼에 대한 얘기는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둘이 애 이혼하는 거 듣고 나서 또 못생겨서 어쩌고 신부가 어쩌고 할까봐 긴장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입 함부로 놀리면 아주 다 쪼개놓으려고 드릉드릉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아주 매섭게 일 처리하고 정리하는 걸 보고 깨달은 게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원래 목소리만 크고 욕심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울 자리인지 아닌지 발버둥도 되는지 아닌지는 기막히게 알잖아요. 저희 집, 특히 저랑 아들, 딸 연합에 덤볐다가는 뼈도 못 추릴 거라는 걸 알게 된 듯 했습니다. 아주 혼쭐날까봐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장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자기가 무르고 헐랭해서 아들도 딸도 저도 고생한다는 걸 십수년 만에 깨달았거든요.
덕분에 요즘에는 제가 좀 덜 힘듭니다. 시누이들이 돈 좀 달라고 해도 딱 잘라 거절하고 좀 과하다 싶으면 바로 시매부한테 일러버리더라고요. 남편한테 몇 번 혼난 후에는 시누이들도 점점 자기 오빠 조르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아, 제 아들은 얼마 전부터 얌전한 여자 하나 만나고 있습니다. 왜 제 시어머니 장례식 와서 아들 며느리 손주 보고 이 말 저 말해서 저 뚜껑 열리게 했던 친구 있잖아요. 저랑 40년 지기인 진돗개 1호 별명의 친구 말입니다. 그 친구가 어디서 아들 얘기를 듣고는 광분해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친구는 친구구나 싶었던 것이 며느리한테 제가 하고 싶었던 육두문자 욕을 시원하게 날려주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 원래 똥차 가면 금차 온다고 이제 아들이 금차 만날 거라고 위로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진짜 자기가 조카처럼 아낀다며 아가씨 하나를 소개했는데 세상에 너무 괜찮았습니다. 얼굴도 소박하고 튀지 않는데 사람이 참 깊어요. 아들도 마음에 드는지 차분히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요즘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번드르르 잘생긴 거 딱 45가지라고요. 그 이후에는 인격과 돈,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만드는 표정이 그 사람의 잘생김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제 아들이 점점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려고요. 여튼 지금 제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